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올해 10월 27일 시험이 있죠. 처음 오신 분이들 계시니까 한 2분, 5분 정도 간략하게 시험 날짜 등을 말씀드리고 18페이지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날짜입니다. 첫 번째 시험 시기는 이제 해마다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10월 27일 토요일 날 시험을 실시합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10월 넷째 주 토요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시 자격이 있는데, 응시 자격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시험 못 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 5년 미경과자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거 두 개 빼고는 모두 다 시험에 응시할 수는 있습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그 다음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도 모두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격 인원을 한번 보면 합격률을 보면은 28회 시험에 작년의 시험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1차 응시자가 18만 4,760명이 서류 내가지고 이 중에서 12만 8,804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3만 2,969명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25.6% 1차 합격률이.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2만 560명이 서류 내가지고 그 다음에 76,393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23,698명, 31.02%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3명 중에 약 1명 정도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지금 다 합하면 약 30만 명 정도 서류를 냈습니다. 1차, 2차 합하면 32만 명 정도 서류 냈는데 2만 명 정도는 환불받고 미리 환불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환불 못 받은 분들이 약 2개 합하면 3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명 중에 1명은 합격하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이 포기를 했죠. 12만 명 응시해가지고 7만 6천 명 정도밖에 시험장에 안 갔습니다. 아마 시험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2차 시험장에 가보면 거의 절반 이상도 없습니다. 다 나가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보통 교실마다 한 35명 정도 시험 보더라고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60명씩 한 교실에 그랬는데 요즘은 교실 자체가 한 30명 정도, 35명 이 정도밖에 못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5명 정도 시험 봅니다. 근데 약 반 이상은 다 비어 있다고요. 2차 시험 응시할 때 보면. 자, 그래서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이제 10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적절합니다. 옛날에는 초창기 때 1회 시험은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거의 1년 정도는 공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험이. 자, 그러면 18페이지 요 정도 시험 합격 인원은 말씀드리고 18페이지 바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월 달부터는 끝까지 진도가 다 나갑니다. 2달 동안 한 번씩 진도가 다 끝나고요. 1월, 2월 한 번, 3, 4월 한 번, 5, 6월 한 번, 5, 6월까지 이론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7, 8월 문제풀이하고 9, 10월에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18페이지 목적인데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은 시험에 8번 출제됐습니다. 29번 시험 봐가지고 8번 출제됐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우리 교재 그 18페이지 메뉴에 보면 단원 길라잡이에 보면 메뉴에 출제되는 게 용어의정의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이건 반드시 출제됩니다. 그 외에 목적은 반드시 출제된다고 되어 있지 않죠? 4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됩니다. 그러나 4년에 한 번이지만 시험 보기 전까지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 자, 18페이지 목적. 처음 오신 분들은 프린트 받으셨죠? 지난달에 하신 분은 지난달 프린트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번에 목적 적어놨습니다. 제가 암기사항 56개 내드렸는데 1번에 있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란 조금 이따 용어 정의에서 하겠지만 단순히 자격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죠. 자격만 취득한 자는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맞아요. 그렇지만 입법의 불비입니다.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밑줄 치십시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되었습니다.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 밑줄 치십시오. 국민경제 이바지 대신에 국민재산권 보호 이렇게 하면 X입니다. 국민경제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 밑줄 치시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역시 18페이지, 19페이지. 오늘 하는 부분이 좀 가장 어렵지만 시험에는 총칙에 그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2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가장 중요도는 낮고 가장 어렵기는 합니다. 처음 하는 내용이. 자, 19페이지 성격인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양가로 1번 기본법 또는 일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에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때로는 일반법이고 때로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했을 때는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일반법이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게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대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게 특별법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이고 따라서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특별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농업협동조합법 이런 게 특별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보면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은. 그런데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그 농업협동조합법이 적용되겠죠. 자, 그래서 양가로 1번 중개와 관련해서는 기본법, 일반법이고 양가로 2번 민법에 비해서 특별법이라 했는데 그럼 민법하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모 동의받으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받아도.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법 제10조에 보면은 결격 사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특별법이기 때문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24시간 편의점 알바는 할 수 있어도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 부모가 동의해도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사회법 또는 중간법 또는 혼합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양가로 3번. 물론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는 사법이라고 합니다. 사법. 그리고 개인과 국가 등 개인과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공법이 어렵습니까? 사법이 어렵습니까?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고 공법은 헌법, 행정법, 형법,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공법인데 사법이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사생활은 파면 팔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판례가 나와 있잖아요. 판례가. 왜냐하면 개인 사생활을 일일이 법조문으로 다 규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판례가 많고 공법은 공적인 관계니까 거의 다 판례가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는 것도 판례는 거의 한두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근데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건 하면 할수록 복잡합니다. 처음 할 때는 쉬운 것 같지만. 자,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이 공법과 사법적 요소가 둘 다 있는 중간법이라고요. 중간에 있다.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이런 것들을 사회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면 사법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공법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대부분은 무슨 법 요소가 많다? 거의 공법이죠. 공법. 99%는 공법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소 이전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휴폐업도 신고해야 된다.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 사법적 요소가 있는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법적 요소는.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는데 싫어요. 못 팔아주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 재수없어. 절대로 못 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니죠. 왜냐하면 사법적 요소니까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벌 안 받습니다.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이거 빼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법도 거의 공법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공사법이 혼합되어 있는 혼합법, 사회법 또는 중간법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에 국내법이다.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중개사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자격자가 예를 들면 홍콩에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되어도 당해 국가의 법률에 저촉될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그러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북한 아니라고요? 그렇다 북한이 우리나라 아니라고 하면 매국노라고 욕들어 먹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다만 북한은 김정은 계례도당이 점거하고 있어서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물론 북한 같은 데는 뭐 국유니까 아예 중개를 할 수가 없고 중국 같은 데는 토지는 국유죠. 중국도 건물 사용권만 중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0년, 50년, 70년 뭐 그 중국 같은 데는 아파트 분양받아도 국가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내야 되죠. 건물만 자기 거고 토지는 국가 겁니다.
자, 그래서 국내법이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배경 지식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별표 3개,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개대상물 20페이지 메뉴의 법제 3조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이게 중개대상물하고 용어의 정의가 해석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보면 법 제3조 1호에 보면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더 이상의 말이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토지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모든 토지가 다 또 중개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만약 공법 같으면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토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공법은 주로 보면.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그냥 막연하게 토지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토지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상물이 되겠죠? 중개대상물은 소개를 하는 대상물이니까 따라서 사고 팔 수 없는 국유라든지 국가 소유라든지 지자체 소유인 경우에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토지인데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청와대 부지 중개상물 아닙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 거 그 땅들 전부 개인 땅 아니겠죠? 그럼 중개상물 안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암기할 수 없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땅만 중개상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기출문제에 나왔던 게 토지 중에서 중개상물이 되지 않는 토지가 뭐가 나왔냐면 무주부동산 이게 출제됐습니다. 무주부동산 두 번 출제됐습니다. 무주를 한자를 넣어주면 알기가 쉬운데 한자를 넣지 않고 그냥 한글만 해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 의하면 국가 소유죠. 주인 없는 동산은 선점자 것이고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다. 그런데 한자가 없어가지고 산업인력공단 이의 신청된 거 보니까 무주구천동 있는 부동산은 중개상물 아니냐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원래 무주하고 평창하고 그 올림픽 하려고 하다가 평창이 됐죠. 유치됐 옛날에. 어쨌든 이 무주구천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 없는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미채굴 광물입니다. 미채굴 광물,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광물 채굴권은 국가에 기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땅 밑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어도 석유가 매장되어 있어도 그건 개인이 채굴권이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채굴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포락지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포락지는 하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 토지로 편입하여 사건이 소멸된 토지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는 중개상물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22페이지, 교재 22페이지를 보면 개발 제한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압류된 부동산, 가처분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된 부동산 이런 거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거래가 가능한 거는 중개상물 돼요. 거래가 불가능한 거 제가 좀 전에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으면 중개상물 된다고 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돼 있어도 팔 수 있죠? 압류돼 있어도 팔 수 있습니다. 가압류돼 있어도. 그래서 중개상물 됩니다. 이게 사법상 제한이고요. 공법상 제한이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땅들 다 거래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개상물 됩니다. 이런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고 행위제한을 하면 최유효 이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비싸게 못 받을 뿐이지 거래는 가능하죠. 개발제한구역을 못 파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개발을 못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거래는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3페이지 4번 미등기 부동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됩니다. 근데 5번 미채굴 광물은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 했죠? 6번 무주부동산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공도, 자, 도로 하천 아직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도로 하천은 중개상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공도, 국도, 지방도 이런 개인도로가 아닌 공도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고 사도, 개인도로는 될 수 있고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중개상물이 안 되고 개인하천은 중개상물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출제되진 않았어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도로 하천은. 지금 우리 책에 7번에 공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공도는 안 되겠죠? 공도는 사도, 개인도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공공기관, 국도나 지방도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유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공용 수용된 토지는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돼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또 이런 거 출제됐어요. 상속받은 전답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되죠. 상속받았으니까 상속인 끄니까 그 상속 그 자체는 중개상물이 안 됩니다. 상속 그 자체는. 그래서 공용 수용 그 자체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지만 공용 수용 됐다면 공용 수용 예정인 토지 그 9번에 동그라미 9번에 맨 밑에 공용 수용 예정인 토지 이런 거는 중개상물 된다고요. 공용 수용 그 자체는 아까 상속 그 자체는 중개상 권리가 아니고 상속받은 전답 공용 수용될 예정인 땅도 중개상물 된다. 이게 지금 법조문에 없는 것들 그냥 해석상의 문제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10번 청와대, 남대문 이런 거 중개상물 안 되겠죠.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하천, 호수, 바다인데 하천은 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했죠? 거기에 지금 박산에 적어놨잖아요. 하천은 되는 것, 개인 하천인 경우는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하천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13번 바닷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빈지라고 하는데 빈지, 이거는 뭐냐면 만조수위와 간조수위 사이에 물 빠졌다가 나갔다 하는 거 그거는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안 된다. 포락지 14번 포락지 중개상물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개인이 공유수면 매립하여 준공된 토지 돼요. 이게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공유수면 시험에 공유수면 매립지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중개상물 되냐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이 공유수면 매립지
이거 나와가지고 복수 정답으로 인정됐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무 말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인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 됩니다. 적법하게 매립한 것은. 근데 불법으로 그냥 받아 매립했다고 중개상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 3번 출제됐는데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 면허받아서 준공인가 받은 매립지는 중개상물에 해당되고 불법으로 매립하는 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 일필지의 일부 중개상물 돼요, 안 돼요? 네, 토지와 건물의 일부는 또는 건물의 일실의 일부는 매매는 안 되지만 용익물건은 가능하겠죠. 매매는 할 수 없잖아요.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 필지라는 게 뭡니까? 필지라는 게 하나의 지번이 붙는 것을 일필지라고 하죠. 그럼 3번지 중에서 일부만 팔아먹는 것은 안 된다고. 팔아먹으려면 분필을 해야 되고 분필을 하면 3의 1번지 이렇게 분필을 하면 매매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을 하기 전에는 매매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분필하기 전이라도 용익물건 설정은 가능하다. 용익물건, 지금 민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용익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이란 사용 수익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용익물건은 가능합니다. 매매는 안 됩니다. 일필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건물 일실,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3층짜리 건물 주인은 한 명인데 101호, 102호 이렇게 편의상 돼 있지만 그 101호만 팔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는 101호, 102호 따로 팔아도 되죠?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집합 건물인 경우는. 근데 단독주택 다가구 3층짜리 주인 한 명인 경우는 그는 101호만 따로 팔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토권 19번 대토권이라고 있네요. 대토권. 대토권이라는 게 뭐냐면 대토권 대신 토지로 받는 권리입니다. 이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토지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공취법 뭐 이렇게 말하죠. 공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택지지구 내에 그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는 이주자 택지, 이택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주자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위 대토권입니다. 이 대토권이라는 건 아직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대토권이라 하더라도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매매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디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인 경우에는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토권. 지금 오늘 하는 게 어려워요. 또 특히 태어나서 처음 하신 분은 중개사법이 최고 어렵다. 뭐 외국말 배우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처음 공부하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되면 만약 민법만큼 공부하면 민법보다는 훨씬 쉽다는 이야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민법처럼 공부 전혀 안 하고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예, 그래서 전혀 안 하면 이것도 어려울 수 있지만 만약에 민법이나 뭐 공법만큼 공부하면 그거보다는 훨씬 고득점할 수 있고 쉽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공부했을 때는. 근데 지금 민법만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1일, 2월까지는 민법 위주로 하셔야 돼요. 민법하고 학개론 1차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일단은 하시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2차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암기하는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성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복잡하고 많지만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중개대상물, 용어정의도 한 문제. 용어정의 중개상물만 지나가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법 2차 과목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고 1차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이게 과목의 특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과목마다 그 특성이 다르다는 걸 빨리 아셔야 됩니다. 자, 대토권까지 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걸 했습니다. 토지. 그 지금 법조문에는
아무 말 없이 그냥 토지 한마디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를 보기에 다음 중 중개사물이 되는 것은 토지 이렇게 나온 적은 없다고요. 한 번도. 토지 중에서 이제 중개사물이 되는 토지도 있고 안 되는 토지도 있으니까 즉 개인이 쉽게 말하면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는 중개사물이 되고 개인이 사고 팔 수 없는 토지는 중개사물이 안 된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소유 토지는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이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건축물. 왜냐하면 그냥 건축물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건축물이 건축법에서 건축물 다르고 민법에서 건축물이 다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칠판에 쓰고 있으면 칠판 보고 저 하는 대로 보는 게 좋아요. 제가 책 몇 페이지 보라고 하면 책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따로 찾으려면 힘들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하면 제가 칠판 이거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책에는 없을 수 있어요. 거기는 이건 건축법이니까 건축법에 있죠. 우리 지금 책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는 것 따라서 저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면 돼요. 처음 오셨어요? 오늘? 예. 아, 예. 어제요? 반갑습니다. 예. 근데 어디 많이 뵌 것 같은데 전생에서 봤는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라고 한다. 이 말은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건축법상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나온다고 공법에. 그 다음에 민법의 건축물은 민법에 보면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따로 건축물에 대한 용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민법 99조 1항에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한다. 2조에 보면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법에 보면. 그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죠. 학개론에서도 나오지만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고 동산은 움직이는 게 동산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게 부동산이다. 어쨌든 민법에는 법조문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인 정착물을 판례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민법은 이 세 개 다 있어야 된다. 예, 건축법하고 달리 세 개 다 있어야 민법상 건축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어주면 세차해주는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있죠? 이건 건축법상 건축물이 해당되지만 민법상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그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요. 그러나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또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런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중개사물이 아니다.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을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 무등록업자가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3건 중개해주고 한 건당 500만 원씩 받은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예,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사물이 아닌 거는 아무나 중개해주고 돈을 받아도 됩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사물이 아닌 것은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25페이지 자꾸 책 보시려고 하니까 보통 보면 책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래서 현업에 가면 근거 자료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말로만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활자화되어 있는 것을 믿으려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25페이지 맨 밑에 있는 그 판례 학습 해가지고 19번 대토권 밑에 아까 판례 학습에 있는데 또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현존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예정인 미래의 건축물도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는 게 판례라고요. 자, 그래서 미래의 건축물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미래의 건축물은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중개상물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또 입주권입니다. 입주권은 중개상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시험에 출제됐어요. 입주권이라고만 나왔어요. 중개상물 된다 안 된다 시험에 나왔는데 답은 뭘까요? 시험에 모두 정답이었어요. 모두 정답. 중개상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즉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말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걸 관리처분 인가라고 그래요. 몇 동 몇 호 받는다 이게 확정되는 것을 관리처분 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개상물이 됩니다. 그때부터 원칙적으로. 따라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 안 되는 거는 25페이지 맨 밑에 판례가 지금 이게 입주권 추첨기일 날 추첨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 판례 찾아보려면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 다르더라고. 또 이게 휴대폰에 따라 다르는데 어플 다운받아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앱 다운받아 보세요. 국가법령정보 이걸 다운받으면 판례도 다 볼 수 있고요. 법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가지고 한번 쉬는 시간에 다운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맨 뒤에 있는 90도 1287 이걸 판례에 가서 검색하면은 이 판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토지 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토지, 건축물 다 논란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이 그 밖의까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는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건 중개상물 해당됩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는 것을 명인망법이라 하는데, 나무 껍질을 벗기고 묵서, 붓으로 이름을 적는다든지 담장을 쌓아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토지와 분리하여 중개상물이 된다. 26페이지 교과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있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요거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합니다. 이거 빼고 지금 동그라미 6번까지 모두 중개상물 아닙니다. 동그라미 7번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 이거는 건축물에서 했죠.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상.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이고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결론은 1번부터 동그라미 6번까지 양가로 4번에 하나밖에 없다고.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이거 빼고 나머지 뭐 교량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축대, 담장, 토사, 암석, 그 다음에 가식의 수목, 이런 것들, 농작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개상물 아니다. 중개상물이 해당되는 것은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다고요. 결론을 말하면. 이것도 사실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시험에 출제대가 2번 출제됐어요.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그래서 행정심판으로서 중개상물에 해당된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명인망부를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만 중개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중개상물이 아니다. 일반 농작물이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말은 아무나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별로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우리 부동산은 눈으로 보고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은 없죠. 토지의 가치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행위 제한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은 결정돼요. 집 못 짓는 땅은 싸잖아요. 그래서 눈으로만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어릴 때 미간지구가 땅이 비싼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지구니까. 근데 아름다운 게 비싼 게 아니죠. 보기에만 아름답지만 그게는 행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땅값은 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 27페이지 법조문에 있는 거 다 적어놨어. 임목, 이게 공장재단, 광업재단. 27페이지 양가로 5번 임목이 있고요. 28, 29 이런 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30페이지 양가로 6번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시험에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거의 중개 안 하잖아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모든 시험은 현실적으로 중개와 관련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시험에도 많이 출제된다. 전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은 시험에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간략하게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정리하면 임목은 설립자, 나무목자, 살아서 서 있는 나무,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고 합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과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당권의 객체. 자, 그래서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임목의 차이점은 둘 다 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둘 다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만 임목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데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등기를 요소로 하기 때문에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등기된 건 아니고요. 임목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 예외입니다. 이건 일물일권주의 예외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소유권이 있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거는 물건은 여러 개인데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목이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임목으로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재단은 광업재단 둘 다 똑같은데요. 공장재단은 공장부지, 건물, 설비, 공업소유권, 등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다 묶어서 이것을 재단 목록을 작성하고 재단 목록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공장재단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대상물이 되며 하나로서 거래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 공장재단, 광업재단에서 분리하여 공업소유권만, 설비만, 건물만, 토지만 따로 떼어내서 거래할 수도 없고 또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상물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대상물인데
거기에 교재 38페이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보면은 이제 공부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피분양자라고 하면 분양자는 분양하는 사람을 분양하는 사람을 분양자, 피분양자는 분양을 당한 사람이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분양자하고 같은 말을 수분양자라고도 합니다. 수분양자. 수분양자는 받을 숫자예요. 어디 뉴스 같은 거, 판례 같은 거 보면 수분양자 이런 말도 들어봤죠? 수분양자가 여러 분양자가 아니라 피분양자하고 같다고요. 받을 숫자라고요. 38페이지 문제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문제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장래 건축물도 된다고 했잖아요. 특정의 건물, 특정됐다고 했기 때문에 동호수가 특정됐다는 이야기예요. 101호 중개사물이죠. 특정되기 전에 단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청약 통장 같은 거는 중개사물이 안 된 거요. 기억은 중개사물입니다. 니은, 영업용 비품, 디귿, 거래처 신용. 이게 니은, 디귿을 합해서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불러요. 권리금은 그걸 중개사물이 아닌데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 니은처럼 시설권리금, 디귿처럼 영업권리금, 그 다음에 바닥권리금이라고 하죠. 영업상 위치, 좋은 위치를 바닥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합해서 통칭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은 중개사물이 아니다. 따라서 중개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중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 1억 받도록 알선하고 9천만 원을 수수료로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물이 아닌 것을 중개하는 건 중개도 아니고요. 중개 아닌 걸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권리금이니까. 리얼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대토권이라고 했죠? 원래 수용되면 수용 보상금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보상금 외에도 대토권, 토지로, 왜냐하면 아마 이게 원주 혁신도시 이런데도 여기 안에 원래 건물이 있던 사람들,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시골에 그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니까 뭐 댐 건설하고 거기에 살던 사람들 마을 전체가 수몰되면 뭐라고 불러요? 돈 보상금 주겠다 해도 보상금 싫다. 대대로 물려받은 조상 대대로 살던 것 한 발자국도 못 물러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옆에 마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대토권을 준다고 토지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그게 대토권이에요. 그 대토권은 중개사물이 아닌데 그 이유는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를 대토권이라고 그래요. 인터넷에 치보면 이걸 이택이라고 돼 있어요. 이택, 협택, 생택 이런 게 있어요. 인터넷 치보면 이주자 택지 이게 원주 혁신도시에서 그런 말 들어봤죠? 그래서 이런 소위 대토권은 중개사물 아니다.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토권도 이제 받고 나면 나중에는 팔 수 있죠. 나중에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고 나면.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9페이지 용어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